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뭐 이제 아까 꼭 이별 인사처럼 해놓고 다시 2022 개정교육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예, 안 되겠죠? 안 되면은 모르면은 2022로 비벼. 알겠지? 이거 다른 걸로 막 비비면 안 돼. 2022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그게 고도화된 깨치기다. 아시겠죠? 자, 어제 이제 얼추 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영역을 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창교도잖아요. 자창교도. 자창교도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교도고 우리나라 교육 호객인간이고 역사 선생님 호객인간 한번 보가지고 몰라야 알겠지만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갈고 닦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심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 길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호객인간도 보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 이롭게 만들어주고 길러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과 자주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주도적인 사람인 것이고 민주시민은 참여하고 그 권한들을 가지고 함께 이것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거는 그냥 어디가 입에 붙이셔야 돼요.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딱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적인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자아 정체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샤와 에릭슨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 그러니까 삶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그럼 이제 삶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이제 실존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만약에 철학이 나왔을 때 실존주의 대단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마샤나 에릭슨 꼭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에릭슨, 네, 보고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정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폭넓은 기초 능력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진취적인 발상과 도전, 결국 이거는 이제 창의적인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창의성과 맞닿아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람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소양, 다원적인 가치, 그러면 사실 다문화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소양을 갖춰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도록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결국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냐 하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적인 수업이라고 했을 때 토이토로 협동학습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구성주의적인 요소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의 우리가 이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과교육도 하고 창체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 학교 안에서 핵심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강론들과 각 교육 그 중등과 고등에서 초중등에서 다 이것들을 서포트하려고 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인 것이고 자창교도라고 하는 사람을 길러낼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 자창교도라고 하는 인간상을 가지려면 이러한 6대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 창심의 협공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워딩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것처럼 어떤 교수법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기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가실 수 있겠고 여기 안에서 이 문제들이 결국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고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의 목표는 중량을 하고 중학교로 갔을 때 얘들이 일상생활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 기르고 바른 인성 민주시민 자질을 가르치겠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항상 우리가 심신 안에서 조화로운 발달을 중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체가 발달하고 이 심리 안에서 발달 이론들 중요해지는 거예요. 인지 발달과 정의적인 발달 이론에서 인지 발달, 피아제, 비고치키, 정의적 발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격이라든지 자아 정체성 이런 발달 이론들 꼭 잘 살펴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존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과 중심이나 아니면은 이런 지식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도 중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르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보면 교과 수업이고 이게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물론 교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창체 같은 부분들로도 균형을 맞추겠다. 다양한 장면에서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책임감을 갖추고 그래서 삶과 방향, 진로를 탐색하게 하겠다. 그럼 이제 삶과 방향, 진로, 기본적인 삶에 대한 실존적인 측면을 가지고 진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 창체라든지 그 창체뿐 아니라 우리가 고교학점제나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쭉 연결이 돼서 이제 진로 연계 교육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이론적으로 보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샤나 에릭슨의 이론들 같이 접목시켜서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책임감이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 의식 같은 거에서 배려, 책임감 이런 키가 나오죠. 뭐가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길리건 잘 기억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어요. 자, 문제 해결력 하면은 창의적인 역량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 문제 해결력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PBL이나 프로젝트에서 대단히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프로젝트도 PBL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도 일단 확인하시고 안다고 도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 정시가 창의적 사고를 사실 창의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롭고 적절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성이나 모험심, 도전 능력 같은 것들이 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의적 특성에 이제 꼭 회의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기른다.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이런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 이거를 보면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실제적 지능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탄버그죠, 스탄버그. 왜냐, 학습에 필요한 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분석적 지능.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실체적 지능이죠. 문제 해결력, 창의성. 그러니까 제가 왜 스탄버그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 부분들이 이거 보니까 알 수가 없겠었네. 예, 분, 실, 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되셨죠? 대단히 중요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일단은 심리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꼭 스탄버그는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둘러싼 이런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돼. 사실 둘러싼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미시적인 체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나라와 다양한 문화까지 가게 되면은 거시적인 체계까지 이르게 되는 불음표 불어너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렇게 되니까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들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회적인 조망 수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결국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측면에서는 자기 조절 그 정서 조절과 관련되는 정서지는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인의 자질과 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성과 소질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학생의 특성 안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 특성 뭐 고려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 맨 원탑으로 쓰실 필요가 있겠고 역시 진로를 개척해서 세계와 소통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가야겠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성숙한 자아의식.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탐색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잘 이해해야 돼.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지식과 기능을 익히면서 평생 학생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고 했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육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사회화예요. 기본적인 사회, 우리가 학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회화 시키고자 하는 요소들이 이런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 사회화, 이제 더 나아가서 지식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특수사회화 혹은 나중에 이제 역할사회화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학교 안에서 반드시 사회화를 시켜야 된다. 일반 사회와 특수 사회야 뭐 아니면 역할 사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해서 우리가 이제 융합적인 거 되게 강조하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게 말하자면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상 교육 과정부터 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이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교육 과정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을 보면 통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험까지 묶어서 가려면 결국은 탈로 나아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간학문적에서는, 그러니까 다학문적은 주제 중심으로 묶죠. 간학문에서는 이 안에서 과목 간의 경계가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의 이제 융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그 간학문적인 그 통합에서는 여전히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탈학문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식인가? 에 가깝게 보다 실생활적인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데, 융합이라고 하거나 간학문이라고 해서 실생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지식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팀 교육 같은 거 우리가 그걸 탈학문이라고 얘기하지는 잘 않거든요. 여기에서 간학문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스팀 교육 안에서의 어떤 사이언스라든지 매스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식적인 요소가 상당히 계속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팀과 관련되는 교과목들, 특히 뭐 수과학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지식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강조한다. 근데 이제 탈학문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지식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주된 이슈 자체가 실생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이게 다시 말하면 적응 능력이에요. 적응 능력이고 이게 실제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해줄 수 있을까?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게 평가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자기평가가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자기평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한다. 이거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또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제 창의성과도 맞닿아서 뭔가 창출해 가는 것이고, 하여서 전반적으로 이거 교수법에서 본다고 하면 다양하게 같이 협력하면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대단히 이제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성찰하면서 계속 나아가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의 이게 조직의 차원에서 보면 문화적 지도성 같은 것들을 이제 함양할 것을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의식들을 갖다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세계와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러한 이것이 배려가 결국은 점점 세계로까지 나아가. 어디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길리건으로 가는 거예요. 길리건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희비 이책선진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지희비에서가 비폭력에 대한 지향성을, 도덕성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나를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설계와 운영 파트는 사실상 우리가 과정 파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돼.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 국가 교육 과정을 팔로잉 해야 돼. 얘를 따라가야 돼. 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제 제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설계의 원칙 안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때 뭐를 반영해야 되는지, 자, 원칙, 유의사항, 절차, 이거 각각의 문제 출제 유형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보이시죠? 우리가 왜 자꾸 이 문제를 이런 식의 문제를 받는지 아시겠죠? 자, 교수 학습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그럼 학습의 일반적인 원리가 뭐지 한번 생각하면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역시 고려해야 되는 주요 원칙들, 저는 이런 워딩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야. 평가에서는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맥락에서 평가가 어떻게 애들의 성장을 지원하느냐, 그러니까 학습의 대안이 아니라 위안과 학습 우로서로 나아가야 된다가 사실 여기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한 원칙과 유의사항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결국 이제 제가 UD의 보편적 교수 설계 같은, 수업 설계, 학습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역적인 주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다루고 있는 대단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정, 방법, 평가에서 다 나와요, UDL이. 그래서 보편적인 학습 설계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모든 학생들에게는 정말 모든 everybody, 평균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기초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다문화이다거나 아니면 특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얘들이 차별받지 않고 적합한 교육 기회를 갖게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등관. 그러니까 교육사회가 마이너 파트이긴 하지만 지금 뭐 기본적인 기능 이론에서 평등 간에 갖춘 내용까지가
이 총론에서는 다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마이너 파트 중에서도 얘네들 빼가지고 앞으로 해서 본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그리고 하나 더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방법이고요. 이게 평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주요 과목이 뽑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과방평행으로는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자, 핵심은 특성과 여건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너 설계에서 뭐 고려할래? 나왔어.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취기준이에요. 성취기준 혹은 국가교육과정. 됐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2번 학생의 특성이고 3번 학교의 여건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해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교사, 학생. 그러면 좀 더 하면 학부모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사와 학생을 보편적으로 고려할 것을 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체는 이제 교사가 보통 되는 것이지만 참여의 정도를 달리하거나 할 수 있겠다. 대단히 중요한 문구고, 만약에 비었을 말이 생각이 안 나? 이거 안에서 하시면 되게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애들의 발달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학습 심리와 교육 철학을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상당히 이 맥락 안에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발달 수준에 적합한, 이것은 두 가지 측면,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세 가지까지 더한다 그러면 심동적인 거지. 그것을 고려해서 폭 넓고 균형이 있어야 돼. 자, 균형이 있어야 돼. 폭 넓어야 돼. 이거는 뭐냐면 범위에 대한 얘기고요. 예,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해야 돼. 다영역을 다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희가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게 교육과정을 설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학교의 요소가 뭐야? 애들의 학생 실태와 요구, 교원 조직과 교육시설과 설비 같은 거 고려해야 돼.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해서 이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 보여지는 거 뭐예요? 스케일백이죠. SBCD 스케일백. 예, 기본적으로 스케일백이 나오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상하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뭘 해야 되냐? 내적, 외적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내적인 거죠. 학교 실태에 속하는 것은 내적으로 끊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예, 여기 내적으로 끊을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적합한 학습 경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경험을 줄 때 기본적인 학습 경험 선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뭐 요소가 뭐냐? 라고 하면 이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원리로 물으면 일단은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기만과다 따라 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걸 묻는다고 하면 이걸 고려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교육활동을 설계해야 돼. 그럼 이 필요와 요구, 뭘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타바예요. 타바 요구 진단으로 기본적으로 필요와 요구를 갖는 것이에요. 물론 이 자체는 학생 실태랑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요구를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보다 적합하게 나오는 형태가 타바입니다. 타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요구 분석이 아니고 요구 진단이죠. 예, 뭐 물론 이거 분석과 비슷하게 해도 틀리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타바는 더 전방위적으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자요. 그럼 how?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설문조사. 설문조사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생님, 뭐, 예를 들어 인터뷰 같은 거 할 수 있고, 면접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기억하시고, 기본 설문조사나, 뭐, 무슨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구조사, 요구 및 수요조사 어때요? 네, 수요조사, 이거 이제 고교학점제 그 수업을 개설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면담이나 인터뷰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더 많은 학생들에 대한 요소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육시설이나 설비 같을 때, 이런 거는 자원조사 명세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안에 뭐가 있냐, 자원들이 뭐가 있느냐. 그냥 지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자원 리스트를 본다. 자원 리스트, 리스트 및 체크리스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중에 속하는 건 이게 요구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구 분석 방법 중에 설문조사, 자원조사 명세서, 체크리스트, 면접. 그래서 이게 아주 넓게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요구 분석 안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과 현 지점에 대한 격차,
를 보는 것을 평가로도 할 수 있죠. 더 넓게 보면 이제 요구 분석 방법의 다양한 내용 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타바가 나오면 요구 진단이라고 쓰시고 분석 쓰시면 틀리실 수 있습니다. diagnosis 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진단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nalysis랑 좀 다른 아예 이제 명칭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나오면 이거 틀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기관의 평생 교육에 필요하게 기초소양, 기초소양 뭐죠? 언수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거,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갖추는 거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하면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안에서 개전평 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이에요. 근데 개전평의 문제가 나왔어요. 심리에서. 자, 그럼 이제 다시 만약에 자기주도 학습을 나온다고 하면 언어적인 지원,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행동 조절 지원 방안, 그 다음에 심리 조절 정기 조절 지원 방안, 그 다음에 인지 조절 지원 방안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방안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제 격차 부분은 이제 완전 학습과 그 맥락에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격차를 줄일 때 완전 학습 만약에 안 생각나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한 아이에게 보충 수업 제시고 선생님들이 이거 했을 때 학생이 뭐 하냐 교사가 뭐 하냐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교사로 물으면 똑같은 내용인데 지원한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학생이 뭐 하냐 그것을 한다, 참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의 차원에서 서술어 쓸 수 있도록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거를 살려서 써주시는 거. 애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방과 후 활동이나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보충하는 방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했는데 요즘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당연한 얘기이기도 했지만 보통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창체 시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창체나 자유 시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가게 되고 또 진로 연계 교육도 이것과 연결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 실제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갔던 모고 문제 중에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요소를 높일 수 있냐, 실제적인 과제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과제 자체를 그렇게 한다든지 거기서 쓰는 자원들을 그렇게 한다든지 자원이라고 했을 때 사람도 되고 일단 뭐 불구사 같은 이제 문화 유적지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시설, 예를 들어 오수 처리장이 있다.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체계야? 일반적으로 외체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외체계. 왜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같은 경우는 미시체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무슨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일반적으로 외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과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랑 연계를 함으로써 이제 공동 주체성 같은 것을 이제 지역사회와도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관점들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가정과 지역과 연계해서 애들의 건전한 생활 태도와 생활 양식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하나 나오죠. 아들러의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예요? 뭐요? 빨리 말해보세요. 뭐요? 선생님 좀 크게 말해봐요. 자, 다들 래퍼같이 조용히 말하는 래퍼. 아들러에서 어떤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생활 양식. 자, 사회적인 생활 양식 말고 생활 양식 뭐뭐 있죠? 지배형, 기생형, 그 다음에 회피형, 또 사회형이죠. 네. 사회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지기회사잖아요. 지기를 좋아하는 회사가 있다. 지기회사.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축으로 볼 수 있어요? 뭐예요? 활동 수준과 그리고 공동체감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지도에 나오고요. 생활지도 안에서도 사실 많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활지도 상담 파트. 근데 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뭐 전문 상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한테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공동체감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려서 좀 기다렸는데 공동체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길리건 근거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딱 맞는 이론을 찾자고 하면 사실 아들러의 이론이에요.
아들러 이론에서 생활 양식과 공동체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길러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감이에요. 공동체감이란 서로 간의 연대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기 회사가 있다. 지기 회사인데 지배형은 활동 수준이 높고 공동체감이 낮아요. 그래서 활동 수준이 지배형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다는 거지. 활동 수준이 높아. 근데 공동체감이 낮아. 기생형은 뭐예요? 기생하려면 조용히 있어야 돼. 그래서 활동 수준이 낮고 공동체감도 낮아요. 회피형도 안 해 하니까 여기가 어떠냐면은 둘 다 낮게 되는 거죠. 근데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형이니까 사회 참여를 해야 되죠. 활동 수준이 높고 얘만이 공동체감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러 이론 좀 기억하실 수가 있다. 사회형 기억하시고 우리가 건전한 생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감을 갖는 것이고 여기서의 행동 양식으로서 이런 형태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궁극적인 지향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하여서 결국 공동체감을 기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고려, 다른 사람 관점에 대한 이해, 자주 변선하는 상사. 사회적인 조망 수용 능력 자체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는 지점 같이 기억하고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이 연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미식 체계들과 그 다음에 외체계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을 길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에 대한 양육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서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교육 과정은 모든 교원의 참여를 강조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와의 느낌이 크다. 행정의 차원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 참여와 전문성은 대단히 중요한 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는 뭐 제가 조직도 얘기 드리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참여, 그러니까 장학이나 연수 파트와 이 참여라고 이 민주적인 참여, 그래서 참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또 같이 해서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의사결정 모형. 그래서 한만점은 체스에 나왔지만은 뭐 다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 그래서 호야타터 그리고 브리지스 그 이론을 꼭 기억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설계 운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냐? 그러니까 참여시키는 구체적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뭐냐고요? 각종 위원회들이 되는 거죠. 네, 각종 위원회나 교사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밑에 나와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학운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위원회로 각종 회의 종류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2022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책 안에서도 설명을 바꿨어요. 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등장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나올 수 있어. 제가 여기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으라고 일부러 문제 안 냈어요. 문제 내면 당연히 지켜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 자 그럼 참여자들이 원래는 학교 안에 있었어요. 학교 안에 있었는데 이게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원과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원래는 교육과정위원회 교장, 교감과 교사 정도로 한정돼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책에서 이제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에요. 왜냐면 2022로 바뀌었으니까. 자, 교원 안에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넓게 쓰시면 안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한데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렸고 물론 뭐 학교에 따라서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위원회 학생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육 전문가 학부모인데 근데 사실 이 세팅이 어때 보여? 이게 사실 참여적 의사결정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서. 그래서 약간 이거를 맥락으로 주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다양한 주체들을 참가시키려고 하는데 호이아타트 모형을 사용하면 좋겠다. 혹은 브리치스 모형을 사용하면 좋겠다. 어때요? 그러니까 호타하고 브리치스는 사실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흐름에서 강조하는 이게 사실 2022에서의 주 안점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나오든 안 나오든 난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거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지 전문가의 그 지도자의 역할은 뭔지 이 사람들 어느 수준으로 참여를 시키는지 거기 왼쪽과 우측 모든 칸칸이 딱 머릿속에 받고 가신다. 아시겠죠? 자, 이 위원회에서 그럼 역할이 뭐야?
역할에서는 이제 여기서 사실 주체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져 버렸죠. 그럼 참여하는 방식을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등으로 해서 사실 더 열어놨으니까. 그럼 물어봤을 때 위원회 역할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키가 뭐야? 자문입니다. 네, 자문 승인이 아니고 자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근데 특성화 교수의 뭐에는 블라블라 할 수 있고 뭐뭐뭐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 문화. 그래서 제가 전학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의 모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어떻게 할 거야? 교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높일 거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 어떻게 높일 거야? 참여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전문성은 지금 지향 방향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문화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이거 당연히 뭐 전학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론으로 보면 사실은 학습 조직화 시키는 거예요. 학습 조직화 시키고 자 동학년 모임 그냥 모임으로 가면 약간 비공식 조직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동학년이니까 이거 이제 겨두고 나중에 보면은 동학년 협의회 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자 그러면 교과별 모임 교과 협의회죠. 네, 협의회고 교사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장 연구. 현장에 대한 연구들을 해라. 그럼 현장에 쓰이는 정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고객점제 효과성 연구할 수도 있고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매체의 속성 연구, 매체 비교 연구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통계 기본 사항을 볼 수도 있어야 돼. 통계 기본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관관계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뭐는 아니야 얘는. 인과관계는 아니다. 잘하셨어요. 인과관계가 아니고 제3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거는 꼭 기억하시는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의 편차를 보려고 해.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해. T검증이에요.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 아닌지 어떤 교수법을 썼을 때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T검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세 집단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별량 검증. 그래서 우리가 아노바 쓴다. 우리가 한번 요거 다룬 적이 있죠. 상관관계 문제에 나왔을 때 요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나오면 진짜 그지 같은 거 냈네. 욕하셔도 돼요. 근데 맞춰야지. 알겠죠? 되게 지엽성이 나요. 근데 이 현장 연구 하나를 가지고 낼까봐 제가 거기를 다룬 거거든요. 그럼 그런다고 했을 때 상관관계, 그 다음에 두 집단 사이의 평균의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2개 집단에서 그러면은 T 검증, 그 다음에 집단을 한 3개를 나눠서 봐야 돼. 그러면 아노바 별량 검증, 뭐 F 별량 검증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 이제 세 집단 차이다. 자세한 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키텀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두 집단 차이다 그러면 T 검증, 여러 집단이다 그러면 F 검증 이렇게 뭐 아니면 별량 그 아노바 검증 뭐 이 정도로 가시고 상관관계 정도만 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자체 연수요. 자체 연수 어떻게 시킬 거야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 아니면 우리 학교 안에서 수석교사 선생님이 진행을 한다. 뭐 되셨죠? 이거 좀 웃기긴 하지만 하이테크 하이터치 교사단 연수를 받은 교사가 교사들을 가지고 뭐 한다. 아니면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자기 수업 공개 수업. 수업 공개와 연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역사회 인사나 학부모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초빙해서 학교 연수를 연다. 뭐 이런 거 가실 수가 있겠죠. 예,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거를 위해서 뭘 지원하면 좋을까? 물리적인 거, 장소, 그 다음에 약간 운영비를 줄 수 있겠죠. 시간. 그래가지고 행정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거 이것을 뭐 의뢰하도록 한다라든지 이거 신청 시에는 얼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 이거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접근, 인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문가 목록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공유하도록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차원인지 뭐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자체 평가해서 문제성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그 결과를 반영한다. 자,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요? 이게 CIPP죠. CIPP,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이 잘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이거 안에 대해서 평가. 그래서 이거는 이 말 그대로 학교 평가입니다. 그래서 CIPP로 연결할 수도 있고 학교 평가로 볼 수도 있고, 이거 좀 더 좀 좁게 해서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실제 목표를 달성했냐뿐, 그러니까 목표 달성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확인한다. 탈목표 평가. 네, 그럼 탈목표 평가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학교 평가가 되는 것이 탈목표 평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교 평가다, 만약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에서 자율성 주고 책무성을 확인하는 기재로서 감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정보 공개라든지 그리고 장학과 연수 같은 방법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스쿨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맥락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사회가 깔려있긴 했지만 이 모든 총론 안에서 과방평행 심을 중심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학교 안에서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교수 학습의 측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국 과정과 방법 측면에서의 소스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이 깊이 있는 학습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지식의 구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개념 기반 학습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의 핵심 개념을 깊이 있게 배워서 전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애들의 삶과 연계가 돼야 되시고, 교과들이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실생활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역량을 함양할수록 6대 핵심 역량 다시 나올 때마다 외쳐주시고 정확히 워딩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교수학습을 설계하도록 한다. 설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합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고 각 교과목에 뭐를 중심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휘, 과기, 가태의 무엇을 내용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애들의 발달을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연계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 다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잘 연결한다는 개념이에요. 학습의 경험의 폭과 깊이, 범위를 확장해가, 계열성.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내의 영역 간, 교과 간의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사실상 이 얘기는 뭐예요? 교과 내에서 영역들이 잘 연계되고 교과 간의 내용들도 잘 연계가 돼야 돼. 이 얘기는 어디에 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통합에 가까운 얘기예요. 얘들 잘 연결해서 간다는 것은, 이 연계성이라는 것은 이제 통합에 가까운 얘기고,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통합 교육과정 운영의 장점, 물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 교육과정의 장점은 사실상 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궁극이 뭐라 닿냐? 경험 주신 교육과정을 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애들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들이나 흥미, 관심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학생 참여 수업 운영이 되니까 흥미, 동기를 촉진하기에 좋다. 근데 얘는 경험식 교육과정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한 방향성으로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들을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다. 이 정도로 톤을 맞춰주시면 너무 좋은 답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의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 그러니까 실제적인 학습 경험의 기회들을 많이 줘야 돼. 실제적인 과제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조나센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제의 특성을 물어서 그게 뭐냐? 가르쳐야 되는 게 뭐야를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비실관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실관복으로 비구조해야 되고 실제적이고 아이들의 삶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복잡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과정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제 탈학문적인 통합이나 아니면은 중액교육 과정 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역량 중심 교육에서 물론 성취를 더 강조하지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방법으로 가게 되면 각종 구성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과제, 구성주의. 그 다음에 그리고 과방 평가로 실제적인 과제로 가면 이게 수행평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이전어랑 붙으면
참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참평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의 평가로 나오면 참평가. 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즈를 붙여서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거기서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의 학습이 아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이 애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된다. 상과 관련성을 가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관련성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우리가 또 생각할 만한 얘기가 있죠. 주관자만 아시죠? 지탄자 침묵필 학성계 작은 공. 어디에 살아있는 것보다 사실 그 내용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보실 수 있겠고 관련성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실제적 사용과 맥락, 연결 제일 먼저 떠올리시고 쓰실만 하다. 예,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다 연결되어 있지만 ARCS도 예, 꼭 기억하고 가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하는 키로 이게 과정과 방법과 평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사실은 이 고유한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발견학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의 교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면 다른 데 잘 전이가 돼.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전이 이론이 뭐예요? 형태의 조설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관련된 이론을 나가면 그것의 교육할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면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뭐예요? 자기의 학습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 당연히 메타인지인데요. 이 방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기평가예요. 자기평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강조돼 있어요. 예, 그럼 자기평가의 효과가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메타인지를 당연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점검과 성찰하고 개선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메타인지의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자기주도 학습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담에 뭐 도와줄까? 이런 출제가 됐었던 거죠. 예, 이 맥락 연결되어 있다. 이제 여기서 안 나온 부분은 파트를 보자면 발견학습 사실 나왔고 근데 이제 다시 돌 때가 당연히 되긴 했고 그러나 이제 브루너가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기평가와 메타인지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수디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교과에서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언어 소양은 텍스트로 나오고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수리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뭔가 이제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나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어떤 수적인 감각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만약에 내 출제가 된다고 하면 어디를 건드리겠어요? 디지털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소양 어떻게 기를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교사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은 디지털을 활용하는 수업이에요. 디지털을 활용하는 수업. 그럼 디지털이 뭐야?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디지털 여러 가지 매체들,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디번 매체들 같은 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글을 쓸 때 가장 쓰기 좋은 건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왜냐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인공지능 대체 어떻게 쓰는데 수업에서? 챗GPT, 제미나이, 생성형 AI라고 얘기하는 거,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는, 그래서 질문하는 수업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과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를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언플러그드 교육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야. 아마 정컴 선생님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언플러그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좀 알아두셨으면 혹시나 몰라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매체를 사용하는 교육 너무 중요한데 오히려 매체를 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드 하면은 여기다 꽂는 거잖아요. 매체를 빼고 언플러그드 빼버리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컴퓨팅 사고 능력은 컴퓨터를 할 수 있고 뭔가 구조화를 그런 알고리즘 짤 수 있는 능력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되지만 아예 그것을 없앤 상태에서 되면 오히려 효과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보통의 지금 맥락 안에서는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기기 활용보다는 이제 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을 직접 경험하고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AI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는 부분들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리고 여기 조금 더 하나 별건 아닌데요. 실제로 뭐 해본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커스 교육이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 별건 아닌데 진짜 만들어보는 교육이에요.
진짜 막 3D 프린트로 진짜 만들어 보고 뭐 이제 만드는 교육, 실제로 만드는 메이커 교육 같은 게 있다.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돼서 이걸 넣을까 말까 맨날 몇 년 전부터 늘 고민을 해왔는데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실제로 만드는 메이커 교육 뭐 이런 게 있다.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 제일 중요한 얘기죠. 애들의 참여를 되게 강조해. 그러니까 이제 협동학습 토이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 구성주의적 교수 방법들 다 얘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들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 과제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학습 중에서 STAD라든지 TAI라든지 TGT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수학 계산이나 식을 외우는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그 기호를 외우는 거 이런 식으로 단순 지식 암기, 기억과 이해의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원래는 썼었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 퀴즈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 과제는 사실은 거기서 보통 다루는 데가 자율적 협동학습밖에 없어요. 뭐 직소 정도는 경험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제적 과제로 얘기했을 때는 협동학습을 잡는 건 좋지 않다. 아시겠죠? 근데 토익 토론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PB의 구성주의로 가는 것은 괜찮죠. 실제적 과제라고 했을 때. 근데 학생의 참여라고 했을 때는 토익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의 구성주의 다가 속하죠. 근데 상호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상호작용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토익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 구성주의 다가 속하는데 뭐는 빠져야 돼? 자원 기반 학습은 빠져야 돼. 이해 오시죠? 되셨어요? 네. 그렇게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되셨죠? 자, 그리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교사학습을 운영합니다. 학습 즐거움을 경험하려면 어떨까? 애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닿아 있거나, 그쵸? 아니면 애들이 흥미있고 관심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 안에서 좀 이제 또 생각할 수, 이 자체를 아예 단계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어제 했는데, 어슈 안에서 애들의 참여를 아예 고려하는 단계를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항목성 활참평 학생 참여 요구 단계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고려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슈어에서 그런 단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형의 수업을 활성화하고 토익 토론 학습, 그쵸, 계속 나오죠. 토익 토론의 학습을 통해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근데 여기 소외되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잠재적 효과가 있더라, 잠재적 교육 과정을 겪더라, 이 문제가 이제 나왔었던 것이죠. 자,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의 체험과 탐구학습 경험. 자, 체험과 탐구학습 경험 뭘로 줄까?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물적인 자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사, 견학. 어때요? 네, 하기 좋겠죠. 네, 그래서 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범수 교과적으로 보면은 조사, 견학이나 이런 요소들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개별 학습 활동과 소집단 협동 학습을 통해서, 자, 개별 학습 활동과 소집단 협동 학습이 같이 있는 거. PBL. 협력적 프로젝트. 또 뭐요? TAI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쵸? 뭐 개별 학습도 하고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PBL과 그 협력적 프로젝트에서. 근데 이제 PBL이 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 뭐 개별 학습과 소지단 협동 학습이 같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한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걔는 그냥 PBL을 저격한 얘기예요. 거기에 만약에 산출물이 붙으면 예로 갈 수 있죠.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데 산출물이 없이 그렇게만 나온다? PBL이고, 그럼 PBL의 효과 측면에서 개별 학습도 촉진하고 얘도 촉진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협력적 문제를 해결한다. 같이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두 개 나눴으면 딱 PBL 답에서 원래 놀이동원이거든요. 물론 다른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되셨죠? 네, 너무 좋네. 자,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학습의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자, 그러면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사실 또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교과의 특성,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떤 측면일까요? 조방결. 조방결에서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특목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교사가 바꿀 수 없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교수의 조건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능력과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주겠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주겠어. 그때 필요한 교사의 능력은
교육적 상상력. 예, 교육적 상상력. 학습 경험과 연결해서 애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줘서 목표와 내용을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육적 상상력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예, 상상력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애들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야 돼. 가능성의 원리죠. 실제 기회를 줘야 돼. 아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회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활동과 방법은 다양해. 일 목표 다경험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런 원리들이 여기 안에 숨어져 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여건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해. 그리고 애들의 집단을 구성할 때 애들의 특성을 고려해. 뭐도 고려할 수 있고 뭐도 고려할 수 있어.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다 고려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이질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단 내가 이질적이어지면 집단 간은 동질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별적으로 애들의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뭔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져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애들에게 고려해야 되는 능력적인 요소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선행 경험, 선행 지식, 5개념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어떤 방법으로 잘 확인할 수 있죠? 진단평가. 그럼 진단평가의 방법을 물어볼 수 있죠. 진단평가를 할 때 우리 뭐 이제 총평관에서 물어보긴 했었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형식적인 거, 비형식적인 거 물어볼 수 있겠죠. 형식적인 절차로 진짜 시험을 통해서 본다가 있는데 비형식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찰, 관찰, 면담, 또 그리고 생활 기록부에 대한 확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진단평가는 여전히 늘 계속 중요합니다. 출발점을 파악하고, 물론 이것 자체가 또 뭘로도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요구 분석의 과정. 요거 분석으로도 가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애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잠깐, 근데 어떤 자료 쓰면 좋지? 어떤 매체와 자료를 쓰면 좋지? 액션스 모형. 아니면 어제 봤었던 섹션스 모형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모형 생각 안 나. 그러면 학습 목표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것을 고르고 안정적인 거 골라야 되겠죠. 그거 쓰면 애들 정보 다 유출되는 거 쓰면 안 되겠지. 그리고 누구나 쉽게 다 너무 복잡해서 이거 로그인 어떻게 해요? 이거 뭘 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고, 얘를 모든 학생들 동시에 참여하기 좋은 거,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거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고 가능하면은 새로운 거면 좋긴 해요. 왜냐면 신뢰성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이제 교류적인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매체를 쓰면 좋습니다. 예, 됐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매체를 활용해서 교사학습 방법을 다양화해. 이렇게 돼버리면, 매체가 다양해지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깔렸다. 좋아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많아져. 무슨 말이냐? 텍스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쓸 수 있어. 동영상, 음성,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이런 내용까지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해지고요. 쓸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한 동시에 산출물이 다양해져. 산출물이 다양해져.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기능이 최근에 있어서 공유, 협력이 용이해져.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학생 맞춤형 기술 학습을 위해서 지능정보 기술을 쓴다. 이게 뭐예요? 결국 AI가 되겠다. AI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에 맞춰서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학습 경로와 실시간에 적극적인, 그러니까 실시간에 다양하고 많은 양의 상호작용, 촉진,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용어가 AI 튜터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튜터링 과외 선생님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제공될 수 있다. 다양한 학습 자료를 시시때때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챗봇의 활용. 자, 그다음 다문화 가정교육, 구성유료, 장애 유무 등으로 이게 이제 또 모듈에 속하게 되는, 예, 구성이 되는 것이고,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반영할 때는 편견 고정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
됐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수업 안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 안에서는 아까 계속 말하고 있었던 UTL의 보편적인 학습 설계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평가가 그러지 않았느냐를 확인해 보려면은 여기서는 다시 다양한 요소가 있었어요.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생태학적 타당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 타당도도 중요해요. 어떤 측면이냐? 생태학적 타당도는 예컨대 얘네들한테 불리한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저소득 계층도 포함될 수 있는데 특정 계층에게 불리하고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내용들로만 출제가 됐다. 라고 한다면 생태학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타당도는 전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 사회적인 파급효과, 거기에 대한 뭔가 편견이나 차별이 생기게 만들어져 있어. 뭐 예를 들어 흑인의 뭐 예를 들어 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 이거 자체가 차별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결과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 볼 수 있다. 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되니까 이제 평등관. 의 관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개개인 학습 상황을 늘 확인하고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그리고 필요한 결손이 생기게 되는 경우 보충학습의 기회를 본다. 이거 전반적인 틀로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 학습이 되는 것이고, 걔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면서 계속 평가하는 것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형성평가가 되죠. 형성평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결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충학습 기회입니다. 만약에 애들의 결손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교사 차원에서는 개별적인 면담과 학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습 제고, 보충학습. 방과 후의 보충학습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정리하고 만들어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보충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교육청 차원에서 걔네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수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멘토를 선발해가지고 붙여주게 되는 멘토링 사업으로 약간 차원을 교육청으로 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양한 거버넌스를 고려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거버넌스 차원의 고려라고 하시면 그런 게 만약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국가, 지역,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죠.